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 호치민 사무실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개발하고 있는 콩류엔입니다. 라인 크리에이티브 랩 프로젝트 멤버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에 크리에이티브 랩 팀에 합류했고 당시 팀은 비디오 에디터 구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관점에서 라인 크리에이티브 랩 서비스를 소개할 것입니다. 저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크리에이티브 랩의 향후 계획에 대한 비전도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랩이란 무엇일까요? 라인 크리에이티브 랩은 광고주가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 광고 소재를 라인 서비스로 내보낼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 비디오 에디터로 만든 짧은 광고입니다. 이 세션을 끝까지 들으시면 저희가 저 비디오 에디터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라인 사용자이시기 때문에 타임라인 또는 라인 뉴스 페이지에 뜨는 광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광고주들이 라인에 노출시킬 이 광고 캠페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광고주가 자신의 광고를 위해 매력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할 줄 아는 건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랩가 만들어지기 전에 많은 광고주들은 아름다운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일을 어려워했습니다. 수많은 광고주들은 특히 중소기업 광고주들이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라인 애드 매니저로 가져올 크리에이티브 제작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디자이너 또는 에이전시를 고용했습니다. 새로운 광고에 지출을 더 많이 할수록 에이전시에 지불하는 비용도 더 커졌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 만약 사용자 판매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광고주들은 더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랩이 탄생한 이유 중 하나는 광고주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인 애드 계정과 단 몇 번의 클릭, 드래그 앤 드롭을 사용해 사용자들은 편리하게 단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크리에이티브를 라인 애드 매니저로 보내 캠페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점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랩 서비스는 두 개의 메인 에디터를 사용해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미지 에디터와 비디오 에디터입니다. 라인 계정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랩이 처음 시작되었을 땐 이미지 에디터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디터는 4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와 쉐입, 로고, 그리고 텍스트입니다. 사용자들은 쉽게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움직이고 여러 모양과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하고 다양한 뷰를 가진 크리에이티브로 엑스포트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에디터에서 저희는 레이어 외에 2가지 정의를 더 도입했습니다. 씬, 장면, 그리고 전환입니다. 비디오 에디터도 4가지 레이어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에디터의 레이어는 조금 다릅니다. 쉐입은 스티커라는 새로운 유형의 레이어로 대체되고 레이어를 함께 구성하여 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씬과 전환을 함께 구성하여 다양한 출력 비율의 비디오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랩에서는 최고의 라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수백 개의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대상 국가, 언어, 산업,
심지어 색 및 무드를 기준으로 쉽게 필터링해 적합한 템플릿을 찾아 자신의 크리에이티브로 커스터마이징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크리에이티브 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몇 개의 간단한 단어를 사용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크리에이티브 랩 디자이너의 관계, 또 어떤 컴포넌트들이 크리에이티브 랩 에디터를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랩은 광고를 만들 수 있는 도구 외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레디 투 유즈 광고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라인에 숙련된 디자이너들이 템플릿을 제작하고 사용자들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한 후 약간의 변경만 적용하여 새로운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함으로써 크리에이티브 랩은 사용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최고의 광고 제작 경험을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랩 서비스는 다양한 에디터를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에디터들의 아키텍처는 4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 템플릿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 렌더링하기 전에 사용자들에게 크리에이티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미리 보기 컴포넌트, 이미지 에디터의 경우 사용자들은 미리 보기 컴포넌트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템플릿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광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광고 템플릿 그 자체, 마지막으로 이 템플릿을 광고를 위한 실제 크리에이티브로 변환하는 렌더링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미지 에디터뿐만 아니라 비디오 에디터도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션의 남은 시간 동안은 저희가 광고 템플릿을 실제 광고로 변신시키는 과정에 들어가는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에디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랩을 시작하면서 개발한 첫 에디터입니다. 이미지 에디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이미지 에디터를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미지 에디터의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이미지 에디터의 뷰를 지원하는 이미지, 로고, 텍스트 그리고 쉐입을 포함한 에디터의 레이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에디터를 구축하면서 생긴 기술적인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광고를 위한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은 이 옵션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제작의 편의를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랩은 사용자들에게 디자인된 템플릿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 편집을 시작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디자인 템플릿을 선택한 뒤 편집 도구 및 편집을 위한 미리 보기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에디터를 사용한 후 자신의 템플릿을 저장하면 됩니다. 이후 렌더링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치면 사용자는 자신이 만든 템플릿을 기반으로 이미지 광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에디터에서 4가지 레이어를 지원합니다. 이미지, 로고, 텍스트, 쉐입입니다. 먼저 이미지와 로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와 로고는 사용자의 에셋입니다. 즉, 해당 리소스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크리에이티브 랩에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업로드를 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자체 이미지와 로고를 선택해 광고를 만들 수 있고 이후 사용자들은 자신이 올린 이미지 광고에 제공되는 레이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텍스트를 더하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폰트를 여러 개의 언어로 지원합니다. 영어, 일본어, 태국어, 그리고 중국어 번체가 있습니다. 이미지 템플릿에 텍스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텍스트 레이어 판넬로 옮겨가 폰트를 선택해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레이어들과는 달리 쉐입은 크리에이티브 랩 디자이너들이 제공해 줍니다. 현재 저희는 수백 개의 다른 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야 하는 일은 원하는 모양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폰트 로딩 그리고 쉐입을 이미지 에디터에 적용하면서 몇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저희가 경험한 기술적 도전 과제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떤 솔루션이 적용됐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폰트 로딩에서 경험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폰트 목록에는 용량이 큰 폰트가 많습니다. 이 폰트를 네트워크를 통해 로딩하는 것은 UX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폰트가 다른 15개의 텍스트 레이어가 있고 이 폰트의 용량이 모두 크다고 가정한다면 네트워크를 통해 수백 메가바이트를 로딩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됩니다. 연구조사를 통해 저희는 두 가지 솔루션을 생각해냈습니다. 폰트 서버 그리고 폰트 서브세트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폰트 서버 방법은 전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대신 클라이언트 쪽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폰트 서버로 텍스트 인풋, 폰트, 스타일 등을 포함한 형식을 정보로 보냅니다. 이 폰트 서버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텍스트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한 후 폰트 서버는 이 텍스트 이미지의 렌더링을 위해서 클라이언트로 돌려보냅니다. 기존 폰트를 서브셋이라는 더 작은 집합으로 나눠서 온디만드 형태로 서브셋 중 필요한 것만 로딩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다음 솔루션입니다. 이 기술은 폰트 서브셋으로 불리며 구현하려면 3단계가 필요합니다. 큰 폰트를 서브셋으로 나누는 작업, 폰트 규칙을 사용하여 각 서브세트를 브라우저에 등록하는 작업, 유효한 유니코드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 모든 서브세트의 폰트의 바디에 유니코드 범위 디스크립터, 즉 기술자를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기반해 필요한 폰트 서브셋을 불러올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최악의 경우로 고려해봤을 때 이 방법을 적용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수백 킬로바이트만 로딩하면 되고 그 결과 당연히 UX가 개선됩니다. 이 솔루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폰트 서버 접근 방법을 사용하면 전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에 비해 텍스트 이미지를 생성해서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템플릿을 편집하면서 텍스트 형태를 자주 변경하는 경우 브라우저와 폰트 서버가 많은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성능 이슈로 여겨질 수 있는 미리 보기 기능이 끊김없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폰트 서브셋 접근 방법의 경우 브라우저에서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대신 필요한 특정 텍스트 입력에 필요한 서브셋 파일만 다운로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법은 모든 폰트의 원본 파일을 스플릿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결국 저희는 폰트 서버 접근 방법은 저희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큰 폰트 파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솔루션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폰트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이제 쉐입을 도입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쉐입은 크리에이티브 랩의 디자이너들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어떤 제약 없이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쉐입을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받아 이미지 에디터에 적용합니다. 에디터 내에서 쉐입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크기 조절이 돼야 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저희는 구현해야 했고 저희는 SVG라는 후보를 생각해냈습니다. SVG는 벡터 이미지 형식으로 점, 선, 곡선, 다각형 등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여러 부분을 나타냅니다. 각 기하학적 형태에는 수학적 공식이 있습니다. 결국 SVG는 모든 픽셀의 정보를 저장하는 대신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공식만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VG의 경우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크리에이티브 랩의 경우 사용자가 원한다면 모든 모양에 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획은 모양 주위에 테두리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SVG의 크기는 넓이와 높이의 속성에 의해 제한됩니다. 획을 추가한다면 기존 SVG의 공간을 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획을 포함한 크기가 최대 크기를 넘을 경우 다른 부분이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완전히 잘못된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패스 2D 오브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패스2D는 나중에 캔버스의 모든 패스 API에 의해 사용되는 패스를 선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패스 API와 패스2D를 사용해 캔버스의 그 어떤 모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패스2D는 대부분의 최신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도 필요했습니다. 원본 SVG를 패스2D 오브젝트로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변환한 후에는 캔버스의 패스 API를 사용해 모양의 기존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고 완벽한 획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획의 일부분이 이미 모양의 기존 사이즈를 벗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2D 덕분에 여전히 제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지 에디터 다음으로 올해 초에 릴리즈된 크리에이티브 랩 비디오 에디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것들은 이미지 에디터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비디오 렌더링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에디터를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고 4개의 레이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로고, 텍스트, 스티커. 비디오 렌더링 부분에서는 클라이언트 측, 서버 측에서 동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했는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에디터를 구축하면서 겪은 기술적 어려움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아키텍처부터 보시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랩 비디오 에디터는 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비디오 템플릿을 생성 및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과 비디오 템플릿을 받아 MP4 비디오로 출력하는 인코딩 서버가 있습니다. 이미지 에디터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브 랩 디자이너들은 많은 비디오 템플릿도 만듭니다. 사용자는 이 중 어떤 템플릿이든 골라 자신만의 비디오 광고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에디터를 사용해 비디오 템플릿을 업데이트하고 자신만의 템플릿을 컬렉션에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렌더링을 통해 동영상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비디오 템플릿을 인코딩 서버로 보내 MP4 비디오를 생성함으로써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리에이티브 랩 비디오 에디터는 4가지 레이어를 지원합니다. 이미지, 로고, 텍스트, 그리고 스티커입니다.
이미지와 로고는 사용자의 에셋이고 이 리소스는 이미지 에디터와 비디오 에디터 사이에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 리소스를 단 한 번만 업로드하면 두 에디터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에셋으로 업로드되고 나면 이 이미지와 로고는 설정을 사용해 동영상 광고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에디터의 텍스트 레이어는 이미지 에디터의 텍스트 레이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미지 에디터에서 지원되는 폰트는 모두 비디오 에디터에서도 지원됩니다. 비디오 템플릿에 텍스트를 추가하려면 사용자들은 텍스트 설정을 열어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텍스트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미지 에디터의 쉐입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CLAB 디자이너들은 여러 카테고리에 속하는 수백 개의 스티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동영상 광고에 맞는 스티커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스티커 내에도 다양한 폰트의 텍스트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SVG가 아닌 PNG 이미지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은 두 단계로 만들어집니다. 드로잉, 즉 그리기, 그리고 인코딩입니다. 아시다시피 드로잉 작업은 비디오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고 인코딩은 출력 크기를 최적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이 비디오 프레임을 머징하는 과정입니다. 드로잉의 경우 저희는 그래픽을 그리는 컨테이너로 캔버스 엘리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D 그리고 WebGL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캔버스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인코딩의 경우 크리에이티브 랩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코더 API, FFmpeg 그리고 하드웨어 인코더를 고려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시도해봤는지 공유해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최종 기술 스택을 결정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디오의 드로잉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GPU 하드웨어 가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WebGL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GPU 하드웨어 가속을 처음 들어보시는 거라면 GPU의 병렬 컴퓨팅 특성을 활용해 그래픽 계산을 더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WebGL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GPU와 통신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GPU에 대해 좋아하는 것은 내부에서 실행되는 그래픽 계산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GPU를 사용하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빠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리기를 실행하기 위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CPU에서 GPU로 올려야 하거나 CPU와 GPU 간의 반복적인 통신이 많이 필요한 경우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WebGL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WebGL을 사용하는 동안 주의해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모든 리소스를 GPU 메모리로 업로드해야 하고 모든 리소스는 이미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중 텍스트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로드를 하기 전에 텍스트 레이어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찾은 방법은 텍스트를 알맞는 방법으로 캔버스에 그려서 리소스로 이미지를 돌려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텍스트 값을 이미지로 변환해 계속 GPU 메모리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변경하는 작업은 고비용입니다. 저희의 구현에서는 텍스트 변경을 줄이기 위해 캐시를 하는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시도해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드로잉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인코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브라우저에 비디오를 만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는 미디어 리코더 API를 고려해 봤습니다. 미디어 리코더는 미디어 스트림을 녹화해 비디오를 생성하는 브라우저 API입니다. 브라우저 내에서 미디어 스트림을 생성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중 하나는 캔버스 엘리멘트와 캡처 스트림 AP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미디어 리코더 API는 대부분의 최신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클라이언트 쪽에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처음 시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분명한 단점이 있어서 실제 서비스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술적 도전 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부분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번의 시도 후 어느 시점에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랩에서 필요한 만큼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버 측 렌더링 옵션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버 측의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FFmpeg가 잘 알려져 있고 npm 패키지로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Node.js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Fmpeg는 비디오 프레임과 다른 인코딩 옵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비디오를 출력으로 반환합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코더 API와 FFmpeg의 사용은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하드웨어 인코더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서버 쪽에서 GPU를 추가해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각 GPU 내에는 비디오를 인코딩하는 데 사용되는 하드웨어 인코더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코더와 통신하기 위해 저희와 하드웨어 인코더 사이에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로우 레벨 SDK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로우 레벨 SDK는 C++를 사용해 작성되었고 저희 인코딩 서버는 런타임 환경으로 Node.js를 사용합니다. 즉, 이 로우 레벨 SDK를 바로 저희 코드베이스에 사용할 수 없고 이 SDK를 위해서 Node.js 바인딩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ode.js 바인딩은 Node.js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PI를 노출합니다. 이런 API는 실제로 뒤에서 C++ 코드를 실행합니다. 비디오 데이터를 구현하면서 저희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딩 속도, 클라이언트와 서버 렌더링 간의 텍스트 차이, 새로운 효과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과제와 그에 대한 솔루션을 더 자세히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비디오 에디터 개발 단계 초기에 겪었던 과제인 인코딩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리코더 API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구현하기가 쉽지만 미디어 리코더 API가 실제로 하는 작업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미디어 스트림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즉, 렌더링 시간이 영상 길이와 동일하거나 더 오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초 길이의 영상이라면 렌더링 시간이 최소 30초가 걸립니다. 큰 단점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렌더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 사용자가 다른 브라우저 탭으로 전환하면 프로세스가 연기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현재 브라우저 탭을 닫는다면 프로세스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다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디오가 렌더링되는 동안 저희 서비스 사용자가 화면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희가 시도한 다음 방법은 서버 측 코딩입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서버 구축을 시작하는 방법은 Node.js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우저 외에도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의 또 다른 런타임 환경으로도 알려져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플랫폼입니다. 노드.js를 사용함으로써 서버 쪽에 비디오 프레임을 드로잉하는 데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드로잉 코드베이스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노드.js에서는 캔버스와 웹GL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두 개의 대안이 있었습니다. 노드 캔버스와 헤드레스 GL입니다. 노드 캔버스는 노드.js용 캔버스 구현입니다. 헤드레스 GL은 노드.js용 웹GL 바인딩입니다. 헤드레스 GL은 웹GL API와 동일한 API를 공개하며 뒤에서는 오픈GL API를 사용해 GPU와 통신합니다. 노드 캔버스와 헤드레스 GL을 사용해 저희는 서버 쪽의 드로잉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동일한 드로잉 코드 베이스가 클라이언트 쪽과 서버 쪽에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FFmpeg를 사용해 어떻게 동영상이 제작이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드로잉을 하고 나면 비디오 프레임은 GPU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FFmpeg를 활용해 인코딩을 하기 위해선 이 비디오 프레임들은 GPU 메모리에서 램이나 SSD와 같이 FFmpeg가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카피되어야 합니다. 카피를 하고 나면 FFmpeg는 RAM 또는 SSD에서 비디오를 읽어 소프트웨어 인코더나 하드웨어 인코더를 사용해 이 비디오 프레임을 인코딩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행이 되지만 프로세스가 느리고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서 RAM 또는 SSD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병목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드웨어 인코더와 로우 레벨 SDK를 결합하여 비디오를 인코딩했습니다. 함께 GPU 메모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드로잉이 완료된 후 비디오 프레임을 저장하는 장소와 인코딩 작업을 위해 하드웨어 인코더가 데이터를 읽는 장소는 GPU 메모리 내에서 다른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로우 레벨 SDK는 GPU 메모리 내에서 그리기 위해 보존된 영역에서 인코딩을 위해 보존된 영역으로 하드웨어 인코더가 압축되지 않은 비디오 프레임을 카피해 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드로잉에서 인코딩까지 모든 작업이 GPU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보틀넥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방법으로 30초 길이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리코더 API를 사용하면 미디어 스트림을 전체를 녹화해야 하기 때문에 30초 길이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30초가 걸립니다. 녹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디어 스트림이 시작부터 끝까지 재생되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FFmpeg를 사용하면 30초 영상을 만들기 위해 7초가 걸립니다. 이미 미디어 리코더 API보다 빠릅니다. 로우 레벨 SDK와 함께 사용되는 하드웨어 인코더의 경우 단 2초만이 걸립니다. 저희는 이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빠르게 영상을 생성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음을 통해 인코딩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런타임 환경으로 노드.js를 사용하고 서버 쪽에서 비디오를 렌더링하는 것. 노드.js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에게 친숙할 뿐만 아니라 서버 쪽에서도 동일한 드로잉 코드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소스코드 관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해줍니다. 로우 레벨 SDK를 하드웨어 인코더와 함께 사용하여 GPU 메모리 내에 서로 다른 영역 간에 압축되지 않은 데이터 카피가 가능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직면했던 또 다른 기술적 도전 과제는 브라우저와 서버 간 텍스트 드로잉 결과의 차이였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드로잉을 비교해본 결과 각 플랫폼이 다른 텍스트 드로잉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텍스트 드로잉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맥 OS의 크롬과 리눅스의 헤드레스 크롬 간의 텍스트 드로잉 결과가 약간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크롬은 다른 플랫폼마다 다른 텍스트 드로잉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는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온 이슈로 처리하고 사전에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비디오 에디터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직면했던 도전 과제는 새로운 비디오 효과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GL 쉐이딩 언어 또는 GLSL은 WebGL의 파이프라인을 렌더링하면서 픽셀을 제어하기 위해 저희가 사용하는 도메인 특화 언어입니다. GLSL 코드는 GPU에서 직접 실행되며 저희는 이 언어를 비디오 효과를 개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GLSL 개발자가 없지만 많은 비디오로 효과로 사용자를 만족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는 GL 트랜지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즉 저희가 많은 시간과 개발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비디오 효과가 GL 트랜지션에서 제공하는 효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션을 마치기 전 마지막 부분에서는 향후 저희의 계획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티브 랩 프로젝트의 에디터와 관련해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해왔는지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희는 여전히 이 에디터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용자들을 더 만족스러운 비디오 에디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GLSL 효과를 적용하고 비디오 에디터에서 비디오를 레이어로 지원하고 그리고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텍스트 차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비디오 수신 요청이 증가하면 현재 인코딩 서버의 아키텍처를 확장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인 크리에이티브 랩팀을 대표해서 콩유엔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